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영상은 중간에 띵겨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조금 한 2, 3주 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책과 이 정책을 혼동을 한다. 뭔가 다른 정책인데 두 개 교모하게 섞여서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업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 거의 2년 가까이 전부터 언젠가 이게 상한가 캡을 씌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딴에는 그게 염두였죠. 언제나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 저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REC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EC가 안 내려오고 지금 6만 원대 횡보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리백 시장이라든가 아리백 시장이 그럼 앞으로도 아리백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염려가 좀 먼저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됐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었지만, 안 됐을 때는 나한테 마이너스의 개념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을 하고, 최적의 경우에는 그냥 저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만 원대 REC 현물 금액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S&P 상한제와 장기거래 계약 정산제도를 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와, 이건 좀 다른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로 넘어가면서 장기 거래 계약을 12만 7천 원, 8천 원에 했던 분들이 16만 원에 지금 장기 거래 계약이 되고 있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지금처럼 S&P가 한 160원에 끊기고 160원 이상의 S&P가 계속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12만 원, 13만 원의 금액은 소용이 없고 16만 원의 금액들로 판매가 계속 가능하신 거죠. 반대로 앞으로도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계획들이 많이 바뀌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산이 변경이 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십사 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나의 생각만이 무조건 맞고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아닌 것 같습니다. REC 육지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6만 3천 원, 제주도는 5만 2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건 한 5년 전에도 이 금액이 안 나왔었는데, 4년 전에도 이 금액이 안 나왔었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이죠. 아리백 시장이 올라가면서 제주도 REC 금액들도 올라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들도 또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지 S&P는 255원, 제주도도 255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S&P 상한제와 장기 거래 계약 정산제도의 변경을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전의 사업자도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S&P 정산은 완전히 다른 얘기고 장기거래계약 정산제도 변경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P 따로 REC만 장기거래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S&P가 16만 원이 되면 16만 원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이전처럼 이전에 계약된 것들은 S&P를 건들지 않아요가 아닌 거죠. 이전에 계약이 된 것들이 REC 금액 따로 S&P가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은 REC는 따로 판매를 하고 S&P는 16만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 S&P와 REC를 같이 계약을 하신 분들, S&P 더하기 REC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16만 원의 계약이 16만 원의 상한가가 들어오면 17만 원, 18만 원, 16만 원 이상의 계약되신 분들은 17만 원, 18만 원을 받겠지만 16만 원 미만의 계약이 되신 분들은 16만 원에 머물게 되는 거죠. 또 내년도에 장기 거래 계약 정산 방식이 바뀐다면 이분들은 S&P 변동과 상관없이 계약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사업자들이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전 사업자들의 S&P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에 장기 거래 계약을 하는 분들만 바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 S&P 상한제를 3개월 한시 도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와 상관이 없이 재생에너지 장기 거래 계약 방식을 바꾼다. RPS 입찰 제도에 따른 장기 거래 계약을 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장기 거래 계약을 내년에 하는 사람들만 바꾼대. 그럼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도 S&P 상한제에 대한 적용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기존 사업자를 건드릴 것이냐, 어디까지 건드릴 것이냐. 왜냐하면 15년 FIT가 끝나는 사업자들도 그 이후에는 S&P 정산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상한가 캡이 씌워질 거라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비용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바꾼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눈치를 보고 여론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바꾼다면 이렇게 바뀌진 않겠지만 지금은 그런 눈치를 안 보지 않나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 대해서 아예 정책의 목적 자체가 명확하다 보니까 신재생이나 태양광 사업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협단체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느냐? 왜 데모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실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만 원에 예를 들어서 S&P 상한가가 도입이 되고 장기 거래 계약 정산 가격 자체도 16만 원 정도에 머물러서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의 제도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에너지 장기 거래 가격 정산 방식이 바뀌는 건 계약을 해놓은 금액에 계속 정산을 한다는 거. 12월부터 S&P가 바뀐다는 건 이전 사업자들도 적용하는 S&P 정산 제도가 바뀐다는 거. 그렇다면 S&P와 REC를 합쳐서 죽어도 16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바뀝니다.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바뀌고 제조사들의 사업 개요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 입찰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와, 이건 중국산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국산 제품들 1등급이라고 중국산 제품보다 200원 비싸게 샀는데 판매 가격은 똑같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감하게 중국산 무등급 제품 가지고 상한가를 쓴 분들은 선정이 됐다. 야, 이거 역차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국산 제품들은 그만큼 매출이 더 날라오고 그만큼 제품의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비싸냐?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모듈 가격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상한가 캡을 16만 원에 써진다면, 씌워진다면 16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사와 시공사들의 영업 방식은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파구를 찾고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이후에 대응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튀어나온 돌이 못이 정 맞는다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앞서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진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누구나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움직이는 건데 과연 이익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거고, 두 개의 제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S&P 상한제랑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정산 방식이 바뀌는 거랑 혼동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면 섞어서 생각을 하시던가. 우리는 이전에 계약해 놓은 거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이전에 S&P를 별도로 받던 분들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이전에 S&P를 정산받던 분들도 S&P에 대해서 상한가가 생기는 거니까 두 개의 제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이전의 사업자도 앞으로 시작을 하게 될 사업자도 영향을 받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눈치가 보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건의에 대해서 내용들이 달라지고 할까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를 육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권 하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 캡을 씌워놨는데 다음번에 S&P 상한가를 200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정해놓으면 올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산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염두가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REC 금액들이 아리백 시장의 영향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선방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물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이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현물 금액들이 계속 오를 때도 저는 좀 회의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선방을 할 수 있을까? REC 금액들이 아리백 시장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높은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뭐 애플이나 대기업들에서 소재 기업들한테 탄소 제로를 요구를 하고 있다? 당연히 그 시장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육성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국내 시장에서 그 영향으로 금액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계속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REC, S&P에 대한 상한가 캡이 씌워진다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FIT 사업자들도 FIT 장기거래 계약이 끝나면 S&P만 정산을 받는데 S&P를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2011년, 10년 이후에 RPS 시범 사업, 12년 이후에 RPS 사업, S&P와 REC를 별도로 정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2017년, 18년부터 21년까지 S&P가 바닥을 길 때 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는데 이제 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1년 만에 S&P 상한가에 캡을 씌워서 규제를 한다. 자, 그럼 기존 사업자들 중에 16만 원 이상의 선정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정산을 받겠지만 16만 원 미만의 장기거래 계약이 된 분들은 이득이냐 16만 원까지 받으니까 그게 아니죠. S&P가 1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금액을 정산을 받겠지만 S&P가 12만 원, 10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낮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한가 캡은 주고 바닥은 찍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바닥은 없고 올라가는 것들은 지붕을 씌워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업자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조차도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정책이 발표돼 봐야 합니다. 기사는 계속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발표는 어차피 정책이 발표가 돼 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사전에 뭐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는다고 해봐야 그게 100% 맞는 경우는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신문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고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뒤집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날 길을 찾아내겠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만 수익성이 줄어드는 건 발전 사업자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곳을 메꾸려고 한다. 다른 공간을 메꾸려고 한다. 한전적자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탓이냐?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지금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누군가 그게 맞다라고 하고 우기면 그 말이 맞는지 알고 그냥 끌려가는 시대다 보니까 아직도 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적이 참 많지만 음,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또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발전소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쪽 사업에 몸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뎌내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요. 자, 앞으로도 이슈 내용 아니면 사업의 정책 변경이나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발전 사업자분들 힘낼 만한 소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